허름한 차림의 초등학생 남매가 아버지 집을 찾아왔습니다. 아이들이 뭔가를 부탁했지만 아버지는 차마 들어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. 그리고 그날 이후 아버지와 자식은 무려 20년 동안 남처럼 지내게 됩니다.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오늘 사연은요, 이 사반 가족인 누님께서 지금은 세상을 떠난 이 남동생의 사연을 너무나 딱한 남동생의 사연을 대신 제보해 주셨습니다. 네,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자분 50대 여성이고요. 그리고 2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남동생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남동생이 정비소에 다녔는데 그 남동생하고 같은 정비소에 다니는 직원하고 옳게 그러니까 남동생의 배우자하고 불륜에 빠졌던 겁니다. 그 사실이 이제 발각이 된 뒤에 이 올케가 그래도 뭐 좀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바람에 남동생이 이제 다시 한번 맘 잡고 잘 살아보자라고 하고 그 불륜 증거도 다 불태워서 없앴다라고 합니다. 문제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아내가 이 두 자녀를 데리고 가출을 해버렸답니다. 아, 증거를 태워버리자마자. 네, 그랬고 그때는 간통죄가 있었던 데였지만 또 증거가 없어졌으니까 뭐 예. 할 수도 없었고 결국에는 협의혼하면서 남동생이 또 재산분할도 해주고 또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양육비도 일시불로 다 지급을 했다라고 합니다. 다 잊고 잘 살자 해서 불륜 증거를 다 태워버렸더니 그제서야 또 바로 또 가출을 해버리고 말이죠. 네,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이혼 1년 만에 전처는 상간남과 바로 재혼을 했습니다. 아이고. 이 같은 동네에 살던 남성은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은 기분이었다고 하고요.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생 자녀들이 좀 허름한 차림을 하고 와서는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. 이 남성은 당연히 자식이니까 요구하는 대로 돈을 다 줬는데 알고 보니까 전처가 아이들을 시켜서 돈을 받아오게 한 거였고요.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3년 동안 꾸준히 돈을 줬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이 남성의 형편이 좀 어려워지면서 돈을 주는 횟수가 점점 줄었다고 해요. 그리고 그 이후에 우연히 길에서 딸을 마주쳐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초등학생이던 둘째 딸이 아빠 왜 착한 척하냐? 아빠 인생이나 사세요. 이렇게 모진 말을 뱉어버리고 갔다고 합니다. 자, 양육비도 재산 분할도 한 번에 다 줬지만 자식들 힘들까 봐 들으신 것처럼 3년을 더 그 전처가 보내주는 거 다 알면서도 보태주셨어요. 자, 그런데 아버지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초등학생 둘째 딸 얘기하는 것 좀 보세요. 아빠 인생이나 살아. 자, 자식들이 이렇게 안면 몰수를 한 겁니다. 자, 제보자 이 누님 증언 직접 들어보시죠. 이혼하고 나서 이제 자녀가 와가지고 돈이 좀 필요하다 이러면서 요구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몇 번은 그냥 줬나 봐요. 일주일 동안 자식이 이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시켜가지고 돈을 달라고 했던 부분이다. 자, 그 다음 얘기가 더 놀랍습니다. 네, 이제 자녀들이 이사를 간 후에도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만남을 계속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이제 큰 아들이 대학에 붙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아버지께서 등록금을 이렇게 싸가지고 갔어요. 그런데 거기서 이제 등록금은 받으면서 뭐 이렇게 나한테 연락하지 마셔라. 이제 각자 살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저한테 연락하시면 우리 아빠한테 너무 죄송하다. 그러는 거예요. 상간남? 그러니까 그 상간남을 도리어 아빠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진짜 아빠는 연락도 하지 마라. 각자 인생을 살아라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. 그런데 거기서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.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이름의 성을 그 상간남이랑 바꾸겠다고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.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냉정하게 이름도 성도 바꿔버린 거예요. 그런데 이 돌아가신 이 동생분께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전처의 불륜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대요. 아이고.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 끝까지 냉정하고 결혼식 때도 이 진짜 아빠가 아닌 상간남을 혼주 자리에 세웠다고 합니다. 야, 박 변호사님 결국 말씀드렸지만 이 제보자분의 남동생분,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분은 돌아가셨어요. 맞습니다. 남동생 10년 전부터 투석을 받았다고 하고요.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. 그 상황에서 제보자 역시 남편을 잃고 자녀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는데 동생 집 근처로 이사를 가서 옆에 수발도 많이 들고 있었고 특히 아이들이 제보자 아이들이 외삼촌인데 아버지 해서 따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 제보자 아이들의 결혼식 날
남동생이 사망한 매형 대신에 혼주 역할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다가 결국은 병세가 안 좋아져서 사망을 이제 하게 되기 전에 자식들을 불러줄까 얘기하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됐다라고 거절했다고 하고요. 결국 남동생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. 자, 뭐가 됐든 친부잖아요. 친부가 돌아가셨어요.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. 제보자는 가장 먼저 남동생의 큰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. 사망 소식을 전했는데요. 그러자 큰 조카는 단번에 내가 왜 거기를 가냐 이렇게 충격적이게 반응을 했습니다. 둘째 조카도 장례식과 먼 지역에서 살아서 갈 시간이 없다 이렇게 좀 차갑게 이야기를 했는데요. 결국 제보자가 그래도 친자식들인데 정리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서 간곡히 부탁을 했고 그제서야 큰 조카가 잠시 장례식에 얼굴을 비췄다고 합니다. 하지만 큰 조카는 이 오로지 사망한 아버지에게 빚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을 하는 기색이었다고 하고요. 아, 그것도 또 넘길까 봐. 네. 그래서 결국 큰 조카는 2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고 서로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할 거다. 모든 재산 상속은 포기할 테니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라.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는 장례식에 온 지 30분도 안 돼서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갑자기 이 아들, 딸, 자식들 태도가 돌변하게 하는 뭔가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. 일단 제보자분의 돈을 좀 보태서 남동생이 아파트를 하나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다고 합니다.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그 아파트가 5억이 넘는 꽤 큰 값이 됐다라고 해요. 근데 제보자분은 다른 생각이 없이 아파트를 정리하다 보니까 남동생이 그 자식들 물건하고 사진을 그때까지 보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. 평생 잊지를 못했던 거잖아요.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 아버지 가시는데 살던 집이라도 한 번만 보고 가라. 이렇게 이제 조카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. 그런데 그걸 보러 아파트에 왔는데 이제 아파트를 본 거잖아요. 갑자기 그 조카들의 입장을 바꿔가지고 상속 받으랍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라는 거예요. 그러더니 또 이 제보자의 그 아들이 있으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아무리 잘해준지 몰라도 너 아무 자격 없다. 그냥 가만히 있었대.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누나에게도 혹시 우리 아버지 아픈 거 제대로 치료나 해준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따지듯이 묻기도 했다라는 겁니다. 아무튼 제보자분도 그 재산이 욕심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재산 욕심 관계 없으니까 아버지 산소나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니들이 그랬더니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지 거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. 자, 들으신 것처럼 야, 네 아빠한테 이 아파트 한 채 5억짜리가 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안면몰수하면서 띠용 상속 받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아파트 한 채 돌변한 조카들 아유 이것들을 그냥 박 변호사님. 자, 이게 이제 이른바 구하라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. 그 법이 이제 통과되고 시행은 조금 남아 있긴 한데 이제 문제가 구하라법 이 반대의 경우에 적용되는 거예요. 부모가 자식한테 뭐 얻는 것 뭐 돌이라든지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사망했을 때 부모가 어느 정도 상속을 받을 수 있냐 이 부분 적용되는데 이 반대의 경우는 적용이 안 됩니다. 자녀들이 부모를 안 보고 뭐 부양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는데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. 그리고 1순위 상속권자들이 자녀입니다. 직계 비속이죠.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받는다고 한다면 이걸 막을 방법은 사실상은 없습니다. 아유 그렇군요, 양 변호사님. 그게 이유가 이제 구하라법 만든 건 어린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는 게 있는데 자녀가 어린 부모를 돌볼 가능성은 없잖아요.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대비를 안 한 거고 또 이런 특수한 사정까지 다 예측하기는 어려워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.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저 자녀들이 혹시 지금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한 번도 그 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얘기 안 했다고 했잖아요. 그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전 처가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는 식으로 자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닌가. 했을 수 있어. 그러니까 와서 맞아. 돈 달라고 우리 지금 니네 아버지가 버리고 가서 우리 돈 없으니까 가서 돈 받아봐라 이런 식으로 시켰다라면 그 어렸을 때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아버지한테 원망으로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. 정말 조심스럽지만 도대체 왜 그런지 한 번 더 좀 사정을 좀 알아보셨으면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자녀분들이 또 마음을 돌릴 수도 있거든요. 교수님 진짜 그런 것 같아요, 저도.
그러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친아빠한테 적대적인 것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. 우리가 모르는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뭐 아픔이 있거나 서러움이 있을 수도 있죠.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큰 비율로 양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떤 이게 아빠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엄마가 이 아빠를 적대시하도록 선과 악의 구조로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놨을 확률이 높아요.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하고 헤어졌을 때 아이들이 너무 어렸고요.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와서 아빠한테 이렇게 돈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쉽지가 않거든요.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성을 바꾼다거나 결혼식에 아빠를 부르지 않는다거나 장례식도 가지 않겠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의외적인 비인상식적이기 때문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빠를 좀 악한 인물로 만들어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? 네, OYS님도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네요.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를 무시하죠라고 하셨고요. 박혜영님, 부모나 자식이나 도리 안 했으면 유산 같은 거 못 받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셨습니다. 레시앙님도 저런 사람들도 자식이라고라고 하셨습니다.